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남자가 비웃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공업용 가스통이 들려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4명의 병사가 계급장도 없는 전투복 차림의 여자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여자는 갓 파낸 흙구덩이 안에 가슴까지 파묻혀 있었다. 중장은 가스 밸브를 열었다. 쉬.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가스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놈이 라이터를 켰다. 확! 노즐 끝에서 시퍼런 불꽃이 뱀의 혀처럼 솟아올랐다. 타는 듯한 열기가 여자의 얼굴을 향해 확 끼쳐왔다. 남자가 잔인하게 웃었다. 어디 보자. 이 진흙이 구워져서 도자기가 될지 아니면 니년이 먼저 잿더미가 될지. 놈은 천천히 불꽃을 그녀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여자의 눈에는 단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곧 짓밟힐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무서울 정도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 강원도 양구. 산맥의 등줄기를 핥히는 칼바람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민간인 통제선 너머 겹겹이 이어진 철책선 위로는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이질적으로 들리는 긴장과 정적이 지배하는 땅이었다. 그 정막을 깨고 비포장 전술도로 위로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덜컹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마른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피어올랐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젊은 부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옆자리에 앉은 상관에게로 쏠려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그저 평범한 군인처럼 보였다.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는 낡고 빛바랜 전투복,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동여맨 머리카락.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지프의 흔들림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듯한 그 예리한 시선은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육군 대장 한유라였다. 전군 유일의 여상 사성장군. 전장에서는 적에게 자비를 모르는 전장의 여신 아테나로, 부하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로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 며칠 전 그녀의 책상 위로 익명의 투서 한 통이 올라왔다. 최전방 격오지 부대의 보급품이 몇 달째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혹한기 방한 장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보고 라인에 올라온 공식 서류들은 모두 이상 없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라는 숫자로 포장된 거짓 보고서보다 이름 없는 병사의 떨리는 글씨를 더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곳에 와 있었다. 자신의 별 4개를 모두 떼어놓고 가장 낮은 곳의 현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한유라는 창밖의 황량한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낱낱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김소령, 지휘관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네? 가장 높고 안락한 곳이 아니다.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위험한 곳, 내 새끼들이 떨고 있는 바로 그곳이 지휘관이 있어야 할 자리다. 그 한마디에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그녀를 아테나라 부르며 목숨을 걸고 따르는 이유였다. 지프가 산 중턱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초소 앞에 멈춰섰다. GOP 소초.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막사와 바람에 찢어진 태극기가 이곳의 열악한 상황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었다. 위병소의 경계병이 낯선 지프의 등장에 긴장하며 달려나왔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에 이제 갓 20살이 넘었을까 한 이등병이었다. 한유라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수고 많다 전후 본부에서 보급 실태 점검차 나왔다. 잠시 둘러보겠다.
그녀의 말투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젊은 병사가 감히 거역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장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식당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말없이 배식대 위에 남아있는 잔반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소금기만 가득하고 기름은커녕 건더기조차 거의 없는 묽은 국, 그리고 몇 조각 되지 않는 단무지. 이것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식사였다. 한 유라의 턱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다음으로 보급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선반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는 박스가 뜯어진 채 방치된 전투 식량이 몇 개 나뒹굴고 있었고 유통기한은 이미 몇 달이나 지나 있었다. 신형 반환복이 있어야 할 자리는 먼지만이 수북했다. 대신 구석에 헌옷 수거함처럼 쌓여있는 것은 솜이 다 죽고 곳곳이 해진 구형 방한복 덤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전투화가 놓인 선반으로 다가갔다. 병사들의 전투화는 한결같이 밑창이 닳아 반들반들했고 가죽은 갈라져 있었다. 몇몇 전투화는 갈라진 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한유라는 그중 한 켤레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갈라진 가죽 틈으로 스며들었을 차가운 눈과 그 안에서 얼어붙었을 젊은 병사의 발을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창고 정리를 하던 한 병사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한유라의 어깨에 계급장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본부에서 나온 상사쯤으로 생각한 듯했다. 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유라는 전투화를 내려놓고 그 병사를 돌아보았다. 동상에 걸린 듯 코와 귀끝이 빨갛게 얼어있는 젊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방한 장비는 모두 지급되었나? 병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사람이다. 사실대로 말해다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정성을 읽었는지 병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신형 방한 장비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군단장님 새로 오신다고 창고에 있던 A급 장비들은 전부 다른 부대로 빼갔습니다. 다른 부대로? 네, 군단장님 순시 도는 부대들 잘 보여야 한다고 저희 같은 격오지 부대 물건부터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겨울이 끝나면 그때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군단장, 새로 부임한 제3군단장. 한유라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수완과 아첨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군 내부에서도 평이 좋지 않았던 인물. 그녀는 그의 이름을 기력해냈다. 백종환 중장. 한유라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갑게, 더 냉정하게 가라앉았다. 분노는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이었다. 그녀는 젊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맙다. 너의 용기 잊지 않겠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 확인했다. 현실은 투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그녀가 지프에 다시 올라탔을 때 부관 김소령은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는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프가 다시 부대를 빠져나와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막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새끼들을 굶주리게 하고 떨게 만든 자들을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든 그 줄기가 얼마나 높은 곳에 닿아 있든 모조리 뽑아내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때였다.
저 멀리 도로의 맞은편에서 여러 대의 차량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그 뒤로는 위압적인 경호 차량들. 김소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님, 군단장 행렬인 것 같습니다. 한유라의 능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잘 됐군.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하지만 가끔은 호랑이가 직접 내 앞으로 걸어 들어와 주기도 하는 법이다.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폭풍이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원도의 좁은 비포장 전술도로는 두 개의 시대가 충돌하는 외나무 다리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가장 낮은 곳의 현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계급장 없는 낡은 지프,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높은 곳의 권위를 과시하며 달려오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과 그 호위 차량들. 먼지바람 속에서 두 개의 행렬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다가왔다.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규정상 상급부대 지휘관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부관인 김소령은 당연히 속도를 줄이고 지프를 길 한쪽으로 붙여 정차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돌리기도 전에 한유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멈추지 마라. 네? 하지만 사령관님, 군단장 차량입니다. 규정상.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규정이다. 한유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에서 다가오는 검은 세단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김소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다. 결국 두 차량은 도로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앞길을 막아선 채 마주보며 멈춰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두 차량 사이의 공기를 팽창시켰다.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음과 함께 검은 세단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에 이제 막 받은 듯 번쩍이는 세 개의 별을 단 장군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땅딸막한 키에 기름진 얼굴, 권력에 취한 오만함이 그의 온몸에서 흘러넘치고 있었다. 제3군 단장 백종환 중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4명의 건장한 호위병들이 달려나와 지프를 향해 위압적으로 다가섰다. 백종환은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낡은 지프와 그 운전석에 앉은 젊은 소령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고개를 까딱하며 턱짓으로 지프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부대 소속이냐? 감히 군단장 행차를 막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 김소령이 황급히 차에서 내려 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지금 즉시. 시끄러! 백종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김소령 따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조수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계급장도 없는 전투복, 자신을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무례함.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유라는 그저 개념 없는 하급장교 혹은 부사관일 뿐이었다. 그가 지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두드리며 모욕적인 말투로 소리쳤다. 어이 거기 너 말이야 너 당장 안 튀어나와. 그제야 한유라가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백종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신을 노려보는 남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하찮은 미모를 관찰하는 듯한 무심하고도 절대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백종환은 그 시선에 순간적으로 기가 눌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모욕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감히 일개 하급장교 따위가 자신을 이런 눈으로 쳐다봐? 그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입에서 추악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 미친년이 눈가를 똑바로 안 떠? 여기가 어디라고 상관한테 그따위 눈빛이야. 미친년.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김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차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유라의 얼굴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다. 군인의 눈빛은 적을 향해서만 날카로우면 되는 것이다. 그쪽이야말로 그 눈을 들어 아군이 아닌 적을 향해 뜨는 것이 어떤가? 백종원은 잠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뭐야, 이 개 같은 년이? 지금 나한테 설교를 해? 뉘년 소속이 어디야? 당장 군화라도 할게 해주마. 한유라는 그의 분노를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차갑게 지켜보았다. 소속을 밝히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군단장. 그녀는 일부러 군단장이라는 직책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대의 군단 소속 최전방 GOP 소초의 병사들이 지금 어떤 전투화를 신고 있는지 아는가? 백종환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지. 한유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들의 전투화 밑창은 닳아 없어졌고 가죽은 찢어져 있다. 그들은 그 찢어진 틈을 청테이프로 감아 영하 20도의 혹한을 버티고 있다. 그 발이 얼어붙어 전투력을 상실하는 순간 가장 먼저 뚫리는 것은 그대와 내가 지켜야 할 이 휴전선이다. 그런데 그대는 번쩍이는 새 차를 타고 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하찮은 이유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럴 자격에 그대에게 있는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백종환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호위병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뭐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당장 저 미친년을 체포해. 4명의 호위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유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김소령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건장한 병사 한 명에게 가슴을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령관님! 그의 절규가 먼지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백종환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여자를 철저하게 짓밟아 자신의 권위가 무엇인지 똑똑해 보여주리라 결심했다. 전현이 아까 흙 얘기를 했겠다. 아주 좋아. 전현의 주둥이에 흙을 쳐넣어주지. 당장 땅을 파. 전현을 산채로 묻어버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군단장의 광기 어린 명령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야전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다른 2명은 한유라의 팔을 뒤로 꺾어 그녀를 제압했다. 한유라는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광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해 스스로 올가미를 만드는 어리석은 짐승을 조용히 관찰하는 듯했다. 잠시 후 사람의 상반신이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가 파졌다. 병사들은 한유라를 거칠게 밀어 구덩이 속에 쳐넣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까지 차가운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다. 백종환은 그 광경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는 옆에 있던 병사가 제초 작업을 위해 지프에 싣고 다니던 공업용 가스통을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에 더욱 잔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가스통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렸다. 이 미친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가 비웃으며 가스 밸브를 열었다. 쉬, 이. 차가운 가스 소리가 한유라의 귓가를 울렸다. 그가 라이터를 켜자 시퍼런 불꽃이 뱀의 혀처럼 솟아올랐다. 타는 듯한 열기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확 끼쳐왔다. 어디 보자. 이 진흙이 구워져서 도자기가 될지 아니면 니년이 먼저 잿더미가 될지. 그가 불꽃을 그녀의 얼굴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났다. 지금까지 미동도 않던 한유라의 몸이 용수철처럼 튕겨올랐다. 그녀는 땅속에 파묻힌 하체의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시에 뒤로 꺾여있던 2 팔을 인간의 관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각도로 비틀어 풀어냈다. 그것은 특수부대에서만 가르치는 극한의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기술이었다. 크헉!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2 병사가 팔꿈치와 어깨 관절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동시에 그녀는 땅속에서 발을 빼내 지면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빠르고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를 막아서려던 나머지 두 병사, 한 명은 그녀의 발차기에 턱이 돌아가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가 휘두른 손날에 목에 급소를 가격당해 거푼을 물고 쓰러졌다. 4명의 건장한 호위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백종환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손에서 가스통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저것은 완벽하게 훈련된 인간 병기의 움직임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유라가 유령처럼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고 깊게 타오르고 있었다. 백종환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한유라는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녀는 방금 사람 4명을 쓰러뜨린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그의 인생을 끝장낼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대의 직속상관이 누구지? 백종환은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지상작전 사령관 한유라 대장님이시다. 그래. 한유라는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은 수첩 형태의 물건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 백종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빛바랜 군인 신분증. 그 위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선명하게 박혀있는 4개의 금빛 별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육군 대장 한유라. 백종환의 눈이 그대로 멈췄다. 그의 뇌가 기능을 정지했다. 그가 미친년이라고 불렀던 여자. 그가 산채로 묻고 불태우려 했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전군에 살아있는 전설 아테나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지금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거짓말, 니년 같은 년이 어떻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유라가 그의 마지막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 상관이 누구냐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통령 각하를 제외하고 나보다 더 높은 군인이 또 있나? 며칠 후 제3군단 사령부 대연병장은 수천 명의 장병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새로운 군단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화려하고 장엄한 행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각 부대를 상징하는 군기들이 가을바람에 긍지 높게 펄럭였다. 단상의 가장 중앙, 새로운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전달받기 위해 백종환 중장이 뻣뻣하게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날의 악몽은 잠시도 그의 뇌류를 떠나지 않았다. 흙먼지 속에서 유령처럼 튀어나오던 그녀의 모습, 자신을 향해 겨눠졌던 4개의 별, 그리고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마지막 한마디, 나보다 더 높은 군인이 또 있나?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당장이라도 헌병대가 들이닥쳐 자신의 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그날의 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침묵이 백종환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의 목 바로 앞에 멈춰서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칼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숨통을 끊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피를 말려가고 있었다. 오늘 이 취임식에 그녀가 온다. 지상작전사령관 한유라 대장. 상관으로서 새로운 군단장에게 직접 부대기를 수여하기 위해. 백종환은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는 수천 명의 부하들과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처형인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지상작전사령관이신 한유라 대장님께서 신임 군단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단상 위로 향했다. 한유라 대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이 아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태양처럼 눈부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압도적인 위엄과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의장대로부터 3군단을 상징하는 거대한 부대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백종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백종환에게는 마치 자신의 심판을 알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섰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한유라는 백종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해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의 빛만이 담겨 있었다. 백종환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유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대기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녀의 손과 그의 손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 백종환은 마치 얼음 덩어리에 닿은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부대기 수여가 끝나고 이제 사령관의 훈시가 이어질 차례였다. 한유라는 연단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과 단상에 앉은 장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백종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날카롭고 무자비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자랑스러운 제3군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군단을 이끌게 된 백종환 장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지휘관의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다. 하지만 그 명예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종환을 응시했다. 지휘관의 어깨에 달린 별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목숨을 맡긴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피보다 무거운 약속의 징표다. 백종환은 그 말이 마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한유라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다. 부하의 찢어진 전투화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부하의 굶주린 배를 자신의 허기로 느끼는 자.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얻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보았던 청테이프로 감긴 전투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백종환 역시 그날 자신이 내뱉었던 추악한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겸손, 그것은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미덕이다. 한유라의 시선이 단상에 앉아있는 모든 장군들을 향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제복과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국민들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인 위에 군림하려 하는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는 제복을 입은 조폭에 불과하다. 제복 입은 조폭. 그 단어가 백종환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날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수천 명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수천 배는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한유라의 연설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백종환에게로 향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백종환 장군, 그대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대의 어깨에 수만 장병의 목숨과 이 나라의 안보가 달려있다. 만약 그대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욕심과 오만함에 빠져 군과 국가를 욕되게 한다면.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연병장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직접 그대의 군복을 벗기고 그 별을 내 손으로 떼어낼 것이다. 명심하도록. 연설이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병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사령관의 연설에 뜨거운 감동과 존경을 느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의 한가운데서 백종환은 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그를 당장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목에 책임이라는 이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걸었다. 그리고 그 밧줄의 끝을 자신이 쥐고 있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선물한 것이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장성들을 위한 다과회가 열렸다. 백종환은 다른 장성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연신 식은땀을 닦으며 한유라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 한유라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까지 지으며 그에게 잔을 내밀었다. 축하하네, 백장군. 앞으로 군단을 잘 이끌어주게. 백종환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그는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령관님, 그날 그 일은... 한유라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그날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귀에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네. 그러니 기대하도록. 그녀는 백종환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백종환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취임식에 화려한 막이 내린 후 3군단 사령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백종환은 군단장 집무실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한유라의 그 차가운 눈빛과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그를 덮쳐왔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네. 그러니 기대하도록.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사형수가 자신의 형 집행 날짜와 방법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공포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자신을 당장 군법회의에 넘기지 않는 것일까?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백종환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이틀 후 지옥의 문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열렸다. 그것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내려온 한 장의 공식 전문이었다.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이었다. 신임 군단장은 부임 후 일주일 이내에 관할 군단 전체의 군수 보급 실태 및 병영 안전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할 것. 백종환은 그 평범한 문장들 속에 숨겨진 뱀의 독과도 같은 치명적인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함정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교묘하며 피할 수 없는 덫. 군수 보급 실태, 병영 안전 상태. 바로 그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숙이 썩게 만들었던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상급 부대와 정치권에 상납할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의 출처는 바로 최전방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과 낡은 시설을 보수해야 할 예산을 빼돌린 것이었다. 찢어진 전투화, 텅 빈 보급 창고, 금이 간 막사 건물, 그 모든 것이 그의 탐욕이 낳은 끔찍한 결과물이었다. 한유라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백종환 스스로가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첫째,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군복을 벗는 것을 의미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둘째,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고 서류를 꾸며서 그녀를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그가 거짓 보고를 올리는 순간 그것은 허위 보고라는 지휘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 이쪽으로 가도 지옥, 저쪽으로 가도 지옥. 백종환은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든 것이다. 그는 집무실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결국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를 골랐다. 거짓 보고. 어떻게든 완벽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그녀를 속여 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쩔 것인가. 심증만으로는 현역 군단장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참모장! 그가 인터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곧 그의 신복이자 그의 모든 비리를 함께 주물러온 참모장이 황급히 달려들어왔다. 백종환은 사령부에서 내려온 전문을 그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것 봐라. 그 미친년이 드디어 칼을 뽐았다. 참모장의 얼굴도 전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군단장님, 이건 닥쳐! 백종환이 으르렁거렸다. 지금부터 군단 전체에 비상을 건다. 단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 그의 눈에 궁지에 몰린 쥐의 광기가 번뜩였다. 없는 보급품은 다른 부대에서 빌려서라도 채워 넣어. 금이 간 막사는 페인트로 덧칠해서라도 가려. 모든 서류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작해. 참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군단 전세를 어떻게 일주일 안에? 그건 네 놈이 알아서 해. 백종환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이건 전쟁이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역사상 가장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 단 한 명의 병사 입에서도 불평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단속 철저히 시켜.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그날 이후 3군단 전체는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다. 백종환은 미친 듯이 예하부대를 순시하며 직접 조작을 지휘했다. 밤늦도록 수많은 행정병들이 동원되어 서류를 파쇄하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냈다. 다른 부대의 A급 보급품들이 야밤을 틈타 3군단 창고로 몰래 옮겨졌다. 낡은 막사의 벽은 하얀 페인트로 급하게 덧칠해졌다. 병사들에게는 보안을 이유로 한 구령이 내려졌다. 백종환과 그의 수하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한유라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속이기 위해 거대한 무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무대가 아니라 자신들이 교수형을 당할 처형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시간 동안 한유라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집무실에서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체스의 마지막 줄을 두기 전에 체스 마스터처럼 고요한 긴장감만이 돌아다녔다. 그녀의 곁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장군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감찰실장 서진우 준장이었다. 그는 군 전체를 통틀어 한유라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신복이자 그녀의 칼이었다. 한유라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백종환이 움직이기 시작했겠지. 서진우 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사령관님. 예상대로입니다. 현재 3군단 전체가 보고서 조작을 위해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그의 손에는 3군단 내부 협력자가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동향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래, 한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사냥을 시작하는 암사자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감찰실의 최정의 요원들을 움직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암행,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유령처럼 3군단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라. 그녀는 거대한 작전 지도를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백종환이 페인트로 덧칠하고 서류로 가리고 있는 가장 썩어 빠진 환부들을 정확히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얀 페인트로 벽을 칠하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균열을 찍어라. 그들이 가짜 보급 서류를 만들면 우리는 굶주린 병사들의 증언을 녹취해라. 그들이 A급 물품으로 창고를 채우면 우리는 그 물건에 찍힌 다른 부대의 군번을 촬영해라. 그녀는 서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백종원에게 완벽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 기회를 줄 것이다. 그가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가장 오만한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을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도록. 그것이 한유라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적에게 스스로 무덤을 팔 시간을 주고 심지어 그 무덤에 들어갈 관까지 직접 짜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저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아줄 뿐이었다. 그 어떤 복수보다도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 덫은 이미 완벽하게 놓였다. 3군단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어 광기에 휩싸인 채 돌아가고 있었다. 백종환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직접 연극의 총감독을 자처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하부대를 불시에 방문하며 조작 작업이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의 눈은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번득였고 그의 목소리는 부하들을 향한 고함과 질책으로 쉬어 있었다. 이봐, 김대령, 저기 금 간 거 아직도 안 메꿨나? 당장 시멘트 가져와서 덧칠해. 사령관님이 무슨 현미경이라도 들고 올 것 같아. 보급창고 담당관 누구야? 이 구형 방한복들 당장 안 치워. 눈에 안 띄는 폐창고에라도 처박아 두어. 행정병들 전부 집합시켜. 보고서 숫자 하나, 소수점 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춰.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 그의 지휘 아래 군단 전체가 거짓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다. 장교들은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불만을 가질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그저 미친 듯이 날뛰는 군단장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영혼 없이 서류를 꾸미고 현실을 왜곡하는 데 급급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사기극의 끝이 무엇일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백종환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뿐이었다. 백종환은 자신의 통제력이 완벽하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감시망 아래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정보처와 헌병대를 풀어 부대 내에 혹시 모를 내부 고발자나 불순분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은 통제되었고 부대 안에서는 삼엄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었다. 그는 거대한 철옹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완벽한 거짓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장 완벽한 성벽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유라의 칼은 결코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시각 백종환의 관기가 미치지 않는 3군단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 또 다른 종류의 조사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감찰실장 서진호 준장은 그의 팀을 고스트라고 불렀다. 이름처럼 그들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았고 움직이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군복을 입지 않았다. 어떤 때는 부대 인근 마을의 평범한 주민으로, 어떤 때는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민간인 업자로, 또 어떤 때는 전역한 선배를 만나러 온 후배를 가장하여 가장 평범하고 의심받지 않는 모습으로 철옹성의 가장 약한 틈새를 파고들었다.
서진우의 첫 번째 타겟은 한유라가 처음 방문했던 바로 그 GOP 소초였다. 그는 주말을 틈타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부대 인근의 산을 올랐다. 그의 손에는 등산 스틱 대신 초고배율의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백종환의 감시망이 결코 미치지 못할 산 정상의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그의 렌즈는 마치 신의 눈처럼 소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그는 보았다. 야음을 틈타 다른 부대의 군용 트럭 한 대가 소초로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그 트럭에서 번쩍이는 신형 방한 장비들과 A급 전투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병사들이 기존에 있던 낡고 해진 장비들을 치우고 그 자리를 새 장비들로 채워 넣던 모습을. 그것은 완벽한 분식회계의 현장이었다. 서진우는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감정을 싣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차가운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집할 뿐이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백종환의 죄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진우의 다음 팀원들은 부대 근처의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주말 외출을 나온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병사들도 전역한 민간인 아저씨들의 푸념과 술잔 앞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억눌려 왔던 진실들이 터져나왔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멀쩡한 보급품 다 다른 데 줬다 봐. 이제 와서 다시 가져와서 창고 채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보고서 때문에 며칠째 잠도 못 잤습니다. 행정병들 다 죽어나와요. 말 조심해. 요즘 헌병들이 눈에 불을 껴고 돌아다닌다던데. 팀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다. 그것은 백종환의 보고서에 기록될 100% 만족이라는 거짓 숫자 뒤에 숨겨진 병사들의 진짜 목소리였다. 살아있는 증거였다. 또 다른 팀원은 더욱 대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군단 시설을 보수하는 민간인 기술자로 위장하여 직접 막사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백종환이 하얀 페인트로 덧칠해 놓은 막사 내벽의 샘플을 아무도 모르게 채취했다. 그리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페인트 뒤에 숨겨진 벽의 균열 상태를 정밀하게 스캔했다. 컴퓨터 화면 위로 거미줄처럼 얽힌 붉은색의 위험 신호들이 떠올랐다. 당장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 백종환이 안전등급 A라고 보고할 그 건물의 진짜 민낯이었다. 서진우와 그의 고스트 팀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3군단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었다. 그들은 백종환이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그 성의 가장 약한 기둥과 가장 부실한 벽돌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백종환이 제시할 모든 거짓말에 대한 완벽한 방박 증거를 수집했다. 사진, 영상, 녹취 파일,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비밀 진술서까지. 그들의 손에는 백종환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날 밤, 서진우는 지상작전사령부의 한유라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령관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유라는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결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에 깊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저 어둠 속에서 한 명의 장군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서진우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곧 시작될 심판을 예고하는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 같았다. 내일 군단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작전 회의를 소집해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서리빨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백종환 장군의 그 훌륭한 보고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축하해줘야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주도록. 그것은 사형수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배려였다. 다음 날 아침, 지상작전사령부의 대회의실은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별들이 집결한 듯한 위압감으로 가득했다.
긴급 작전 회의라는 명목으로 군단장급 이상의 모든 최고위 지휘관들이 소집되었다. 거대한 듣자 형태의 회의 테이블에는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아온 장군들의 굳은 얼굴들이 도열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최고급 군복에서 풍기는 다리미 냄새와 옅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의 주재자인 한유라 대장은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고요한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군의 가장 추악한 환부 하나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도려낼 생각이었다. 백종환 중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의 손에는 지난 일주일간 그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만든 완벽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최고급 용지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그래프와 도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보고서라기보다는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그는 밤새도록 오늘 이 다리에서 행할 발표를 수백 번도 더 연습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가장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휘관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마지막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의 심정이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해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썩어 문드러졌던 자신의 왕국을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로 둔갑시켰다. 한유라, 그 미친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이 완벽한 서류와 조작된 현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심증만으로는 이 많은 동료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공격할 수는 없을 터. 오늘은 자신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 시작 시간이 되었다. 한유라가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 바쁜 와중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그녀는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을 한번 쓱 둘러본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회의는 정기 작전 보고에 앞서 특별한 순서를 하나 마련했다. 모든 장군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한유라의 시선이 정확히 백종환에게로 향했다. 얼마 전 나는 신임 3군단장에게 관할 군단의 군수 및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백종환 장군을 모시고 그 결과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백종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뼘의 퇴로도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장군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발표대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연습한 대로 자신감 있고 당당했다. 그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첫 페이지에는 안전하고 튼튼한 육군, 국민이 신뢰하는 제3군단이라는 그럴듯한 표어가 박혀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장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령관님의 명을 받들어 저는 지난 일주일간 군단장으로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군단의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보급품 상자 하나, 건물 벽돌 하나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의 장군들은 감명 깊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고 의욕 넘치는 신임 군단장의 모습은 그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었다. 백종환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고 더욱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 하나를 띄웠다. 군수 보급 만족도라는 제목의 그래프였다. 모든 항목의 막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100%라는 수치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3군단의 보급 실태는 완벽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방한 장비, 전투 장비, 심지어 부식과 피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급품이 100% 정량, 적시에 보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 일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몇몇 저고지 부대에 보급이 지연되는 사소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군단장으로 부임한 즉시 이 모든 문제들을 밤을 새워 바로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군단 내에서 추위에 떨거나 낡은 장비로 고통받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연기에 몇몇 장군들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는 듯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병영시설 안전등급에 대한 보고였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최근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한 듯 깨끗하고 반짝이는 막사 외벽 사진, 가지런히 정돈된 보급 창고 내부 사진, A급 신형 전투화들이 마치 백화점 진열대처럼 각을 맞춰 쌓여 있는 사진, 모든 것이 완벽했다. 병영 안전 역시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병사들의 생활 공간인 막사는 당장이라도 제 자식을 데려와 재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주 미세한 그러나 계산된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자신의 노고를 겸손하게 드러내려는 배우처럼. 물론 이 모든 것을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영웅이라도 되는 양 은근한 자기 과시를 섞기 시작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야전삽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막힌 곳을 뚫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한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존경하는 사령관님, 저는 감히 이 보고서가 저희 3군단 전 장병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진실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충심과 저희 부하들의 노력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발표가 끝났다. 백종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해냈다. 이 완벽한 연기로 그는 모두를 속였다.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감탄과 함께 조용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장군들은 신임 군단장의 열정과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백종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어떠냐?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다시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이 완벽한 보고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한유라는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백종환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백종환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칭찬도 질책도 담겨있지 않은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냉기는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백종환이 만들어낸 완벽한 보고서를 향해 단 한마디의 평가를 내렸다. 아주 감동적인 소설이군. 소설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령관님? 백종환이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되물었다. 그의 심장이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회의실을 채웠던 조용한 박수 소리와 긍정적인 분위기는 한유라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마치 칼로 자른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숨막히는 정적과 당혹스러운 시선들이었다. 다른 장군들 역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한유라와 백종환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한유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옆에 앉아있던 부관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부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 컴퓨터의 키를 몇 번 두드렸다. 다음 순간 백종환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완벽한 보고서를 띄워놓았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바뀌었다.
방금 전에 화려한 그래프와 깨끗한 사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축축하며 처참하기 그지없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이것은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한 보급창고의 내부를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백종환이 보여주었던 가지런히 정돈된 A급 보급품으로 가득 찬 창고가 아니었다. 사진 속의 창고는 선반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과 곰팡이가 가득했다. 바닥에는 쥐들이 파먹은 듯한 낡은 박스 몇 개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유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이 되어 백종환의 심장을 천천히 점여내는 듯했다. 이 사진은 불과 이틀 전 3군단 예하 75 보병대대의 보급창고를 촬영한 것이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백종환의 보고서 한 페이지를 집어들었다. 백 장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대의 보급 만족도는 100%로군. 아주 훌륭해. 텅 빈 창고를 보고도 만족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병사들을 부하로 두었어. 그녀의 말투는 칭찬이 아니었다. 상대의 살갗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듯한 잔인하고 날카로운 비꼼이었다. 백종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것은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는. 조작이라고? 한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좋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지.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수십 켤레의 전투하들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다. 하나같이 밑창이 다 닳아 반들거리고 옆구리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새를 검은색 청테이프가 위태롭게 감싸고 있었다. 모든 장군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전방 부대의 군수 실태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유라가 다시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백 장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병사들에게 신형 전투화 보급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군. 그래,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저 청테이프가 아마 신형 전투화의 일부겠지.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제 장군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개적인 숙청이었다. 백종환은 온몸이 사시나부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된 거지? 저 사진들은 대체 누가 어떻게 찍은 거지? 그의 완벽했던 철옹성에 자신도 모르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몇 부대의 사소한 문제를 군단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그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내 항변했다. 사소한 문제라. 한유라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이건 어떤가? 이번에는 사진이 아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두운 막사 생활관의 내부, 숨죽인 병사들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멀쩡한 보급품 다 다른 데 줬다가 이제 와서 다시 가져와서 창고 채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보고서 때문에 며칠째 잠도 못 잤습니다. 행정병들 다 죽어나요. 익숙한 목소리. 며칠 전 서진우의 팀원들이 녹취했던 병사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백종환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귀에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저주하는 원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한유라의 목소리가 그 위로 서리발처럼 덮쳐왔다. 백장군, 자네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의 사기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던데 지금 들리는 저 목소리들이 바로 그 최고조의 사기인가? 백종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무대 장치는 무너져 내렸고 그의 거짓된 대사들은 조롱거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라의 처형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백종환이 스스로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었다.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 자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잡한 구조 분석 데이터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균열 이미지들이었다. 민간인 기술자로 위장했던 팀원이 스캔했던 막사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였다. 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백종환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그의 보고서 중 병영시설 안전등급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 페이지에는 그가 직접 서명한 안전등급 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백종환 중장.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재판관의 냉혹하고 무거운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자네는 이 건물이 안전등급 A라고 보고했다. 자네 자식을 데려와 재워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했지.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저 건물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다. 자네는 단지 나를 속이기 위해 저 안에 잠들어 있는 수백 명의 젊은 목소리들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그녀는 백종환의 턱 바로 앞까지 얼굴을 가져갔다. 그녀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위험에 빠뜨린 적을 향한 암사자의 분노였다. 네 놈은 군인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회의실의 모든 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놈은 군복을 입은 살인 미수범이야.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백종환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마치 척추가 뽑혀버린 연체동물처럼. 그때였다. 백종환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참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의 압박과 죄책감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실 중앙으로 달려나오더니 한유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군단장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백종환의 관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확연 사살의 못과도 같았다. 한유라는 무너져 내린 두 남자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회의실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은 끝났다. 헌병대장이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로 외쳤다. 백종환 중장, 그리고 참모장 555 준장,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허위보고, 군수품 횡령 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백종환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 그 소리는 그의 군생활,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차갑고도 명료한 소리였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수십 명의 동료 장군들이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명예는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유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전의 폭풍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시 평온한 얼굴로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 그녀의 그 모습에 회의실의 모든 장군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오늘 똑똑히 보았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자신의 적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녀의 분도는 뜨겁게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차가운 빙하였다.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백종환의 등 뒤에서 닫혔다. 쿵. 그 둔탁한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무겁고도 단호한 마침표와도 같았다. 한때 하늘을 찌르듯 했던 그의 권세와 야망은 이제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초라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가 끌려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공허함만이 남아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혀버린 듯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장군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하얗게 굳은 얼굴로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현역 군단장이 동료 장군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 충격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들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들은 백종원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만약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나였다면? 그들 중 백종원의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들 역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크고 작은 비리와 타협에 눈감아오지 않았던가. 그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회의의 주제자인 한일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삼극의 연출가이자 집행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만족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썩은 가지 하나를 잘라낸 정원사처럼 무심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다른 장군들을 더욱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상대해왔던 그 어떤 적보다도 눈앞에 저 여성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회의 안건이 적힌 서류를 집어들었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포착되고 있는 적 잠수함의 특이 동향에 대한 정보처의 보고를 듣겠다. 그녀는 이미 끝난 심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더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 하나를 걷어찬 것처럼 그녀의 관심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백종원은 더 이상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그녀의 그 태연함에 몇몇 장군들은 오히려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회의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방금 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지만 그 내용이 누구의 귀에 제대로 들어올리 만무했다. 한편 회의실 밖, 백종원은 두 명의 헌병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긴 복도를 따라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발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무력하게 질질 끌려갈 뿐이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한유라의 마지막 목소리가 저주처럼 맴돌고 있었다. 네 놈은 군복을 입은 살인 미수범이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완벽한 연극, 의기양양했던 발표, 그리고 스크린에 나타났던 차가운 진실의 증거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대체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가 계급장 없는 여인을 향해 미친년이라고 내뱉었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파멸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복도의 끝, 구금시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백종원은 마침내 멈춰섰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버텼다. 헌병들이 그를 재촉했지만 그는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에 천천히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내뿜는 순수한 광기였다. 그의 입에서 갑자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를 기이하게 울렸다. 헌병들이 당황하여 그를 제압하려 했다. 그는 웃음을 멈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마치 회의실 안에 있는 한유라에게 들으라는 듯이. 한유라, 이 미친년!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원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네 년이 이겼다고 생각해? 천만에!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는 마치 무언가를 예언하듯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나 하나를 자른다고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 나는 그저 가장 작은 가지에 불과해. 네 년은 곧 알게 될 거다.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 그의 발악은 거기까지였다.
헌병들의 강한 물리력에 그는 다시 무력하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그의 모습이 그 안의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저주도 복도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그 자리에 남아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다. 나는 가장 작은 가지에 불과해. 백종원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거대하고 더 깊은 어둠의 실체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서막에 불과했다. 한유라의 진정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백종원의 몰락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후폭풍을 남겼다. 군 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현역 군단장이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의 낡은 관행과 암묵적인 카르텔에 대한 한유라의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장군들은 저마다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부대에 작은 흠이라도 잡힐까 전전긍긍했고 한유라의 이름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군 기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슬 퍼렇게 바로잡히는 듯했다. 언론은 전쟁의 여신, 군 내부의 암을 도려내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그녀의 결단력을 칭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국민들은 부패한 장군을 가차없이 심판한 그녀의 모습에 열광했다. 그녀는 썩어빠진 군을 개혁할 유일한 희망이자 절대적인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요란한 찬사와 환호 속에서 한유라는 홀로 싸늘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종원이 끌려가며 남겼던 마지막 발악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저 가장 작은 가지에 불과해.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백종원은 썩어빠진 나무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가지였을 뿐 그 나무의 거대한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더욱 교활하고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특별수사팀은 백종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의 비밀 금고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찾아냈다. 그것은 암호화된 USB 하나와 여러 개의 가명 계좌로 이루어진 비밀 장부였다. 장부에는 그가 지난 몇 년간 군수품을 빼돌리고 공사 예산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사팀은 처음에는 이 돈이 모두 그의 개인적인 착복과 정치권 상납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좌를 추적하던 자금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돈의 흐름이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거액의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 목적지는 정치인도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아니었다. 블랙선? 한유라는 보고서에 적힌 낯선 이름을 나지막에 을조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감찰실장 서진우 준장이 즉시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민간 군사기업입니다, 사령관님. 주로 해외 분쟁 지역의 경호나 VIP 신변보호, 군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군사기업이라고? 한유라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짚어졌다. 백종원이 빼돌린 군 예산이 어째서 PMC로 흘러들어간 거지? 그 점이 이상합니다. 서진우가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블랙선의 대표는 예비역 장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임원진 대부분이 군 정보부대나 특수부대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군과의 유착관계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유라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백종원의 탐욕, 군수품 횡령,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군 출신들이 장악한 민간 군사기업. 그녀의 입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군. 그렇다.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며 악랄한 범죄였다. 백종원은 그저 실행책이자 작은 조del책에 불과했다. 그의 배후에는 블랙선이라는 이름의 군과 민간의 경계에 서 있는 거대한 하이에나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현역 군 지휘관을 매수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군 예산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돈만 노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군 예산을 빼돌려 군수품을 낙후시키고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그 공백을 자신들의 민간 군사 서비스로 대체하려 했을 수도 있다. 안보를 민영화하고 전쟁을 상품으로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도 추악한 비즈니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또 다른 형태의 반역이었다. 한유라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실체를 마주한 야전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블랙선, 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주주 명단, 최근 계약 내역,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이 누구인지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마라. 서진우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사령관님, 하지만 그들은 민간 기업입니다. 군의 수사권이 미치기에는. 그렇다면 검찰의 협조를 요청해. 한유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이제 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선 국가적인 안보 문제다. 내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도록 만들겠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백종환을 잘라냈듯 그 배후에 있는 블랙선이라는 악성 종양까지 완벽하게 도려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녀가 상대하려는 적은 백종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활하고 강력하며 무자비하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자들이었다. 한유라의 선전포고는 곧바로 적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청와대와 검찰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반격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한유라의 군복이나 그녀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 그녀의 명예였다. 며칠 후 한 보수 언론사의 인터넷판 일면에 충격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그 기사는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쓰여 있었다. 10여 년 전 한유라가 중령 시절 대테러 작전을 지휘하다가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젊은 부하 2명을 잃었던 비극적인 사건. 이미 군 내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이 인정되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기사는 당시 유가족들의 슬픔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익명의 군 관계자의 증언을 덧붙여 마치 한유라가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었다. 그 기사 하나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순식간에 번져나겠다. 그녀를 향했던 찬사와 열광은 하루아침에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어갔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과 저주로 들끓었다. 군복 입은 살인자, 부하의 목숨을 제물로 별을 단 여자, 블랙선과 그 배후의 정치 세력, 그들은 한유라와의 정면 대결을 피했다. 대신 그녀의 등 뒤에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칼을 꽂았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춰내 대중 앞에서 난도질함으로써 그녀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려 했다. 정의의 여신을 파렴치한 살인마로 추락시키려 했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에 떠 있는 기사와 그 아래에 달린 수천 개의 악플들을 묵묵히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 서류를 쥐고 있는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공격해왔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이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 똑똑. 서진우 준장이 무거운 얼굴로 들어왔다. 사령관님, 기사는... 한유라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을조렸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었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과 동급의 혹은 그 이상의 강한 적수를 만난 전사의 서늘함 투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진흙탕 싸움. 그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가 줄 생각이었다. 첫 번째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한번 터져나온 흙탕물은 걷잡을 수 없는 경류가 되어 한유라라는 이름 위에 쌓아 올려졌던 모든 명예와 신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블랙선과 그 배후의 정치 세력은 여론전의 프로들이었다. 그들은 대중의 분노와 동정심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명의 영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기사가 터진 다음 날부터 모든 언론과 방송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유라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한유라 과거사 특집을 긴급 편성했다. 그들은 10년 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병사의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카메라 앞에 앉혔다. 카메라는 세월의 흐름에도 여전히 아들의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는 늙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집요하게 클로즈업했다. 내 아들, 내 새끼 살려내! 한유라, 네가 내 아들 살려내!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오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다. 시청자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한유라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갔다. 익명의 군 내부 고발자들이 쉴 새 없이 등장했다. 얼굴과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당시 한유라 중령은 작전 성공에 대한 공명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작전 연기를 건의했지만 그녀는 묵살했습니다. 그녀에게 부하들의 목숨은 그저 자신의 별을 달기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증언들은 교묘하게 조작되고 왜곡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그 진위 여부를 따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 속에서 그 모든 거짓말들을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당은 즉시 한유라 대장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현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백종한의 비리를 파헤치던 칼날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어 이제 한유라와 그녀를 임명한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정치 공세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국방부 내부의 여론도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어제까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충성을 맹세하던 장군들 중 일부는 이제 그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유라라는 배가 곧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가라앉는 대신 새로운 권력의 줄을 찾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짐짓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순식간에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린 듯한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조차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권고를 전달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퇴 압력이었다. 블랙선의 뿌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뻗어 있었던 것이다. 한유라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늑대처럼 더욱 차갑고 더욱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진우 준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령관이 이 부당한 공격에 홀로 맞서다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사령관님,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사령관님의 명예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훗날을 도모하심이. 한유라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서장군, 네, 사령관님. 자네는 내가 지금 내 개인의 명예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나? 서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유라가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진지했다. 저들이 공격하는 것은 한유라라는 한 개인이 아니야. 그들은 정의와 원칙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걸세. 만약 내가 이 비열한 공격에 굴복하여 물러난다면 앞으로 이 군대에서 그 어떤 지휘관도 불의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을 걸세.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진짜 패배다. 그녀는 서진우의 손에 들린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나는 물러나지 않아. 단 한 걸음도.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렬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진흙탕이 되어주지. 그들이 내 과거를 무기로 삼는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과거의 진실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바로 공격이었다. 그녀는 적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지금 즉시 국방부 출입기자단 전체에 연락해라. 부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장군의 목소리처럼 단호하고 비장했다. 내일 오전 10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내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생명,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전장의 포화처럼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는 생중계를 위해 일제히 단상을 향해 있었다. 온 국민이 지금 이 순간 전쟁의 여신이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블랙선과 그 배후 세력은 이 기자회견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한유라가 기껏해야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의 변명을 하거나 원론적인 유감 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떤 말을 하든 이미 성난 여론의 불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터. 이 기자회견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당의 연문이 열리고 한유라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 어떤 참모나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으로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천만 개의 의심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섰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도 없이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명예를 변호하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저는 10년 전 제가 지휘했던 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2명의 자랑스러운 제 부하 고 김진수 중사와 고 박현우 하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강당이 순간 술렁였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죽은 부하들의 이름을 먼저 입에 올렸다. 그 진정성 있는 첫마디는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기자들조차 잠시 수련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제가 저의 공명심 때문에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건 가장 위험한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에 저의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진짜 책임은 작전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그 작전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숨겨왔던 진실? 기자들의 눈이 일제히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엄청난 폭로가 터져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강당 전체를 휘감았다. 한유라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다. 폭우가 쏟아지던 항구, 인질들을 붙잡고 있던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어가던 젊은 부하의 얼굴.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아주 얇게 고여 있었다. 그날 저희가 상대했던 테러리스트들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정을 이용해 해안으로 침투한 최정예 특수공작원들이었습니다. 강당이 경악으로 뒤덮였다. 이것은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1급 군사기밀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단순 테러 사건으로 축소하여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스스로 그 봉인을 깨뜨리고 있었다. 당시 그들은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 유도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를 탈취하여 잠수정을 통해 북으로 복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만약 그 설계도가 넘어갔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네의 목소리에 그날의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기상 악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놓친다면 국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석 너머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TV를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온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저는 지휘관으로서 2명의 훌륭한 부하를 잃는 비극적인 희생과 국가 전체의 안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막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선택으로 인해 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슬프고도 명예로운 숙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진실의 힘. 그것은 모든 의혹과 비난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다시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꿰뚫어 보듯 허공을 향했다. 10년 동안 군사 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던 이 사건을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까?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 하나를 꺼내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어젯밤 백종환 중장의 비밀 장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금 흐름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그녀의 손짓에 따라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계좌 추적도였다. 백종환의 비자금 일부가 블랙선을 거쳐 몇몇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였다. 이번 한유라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 언론사와 그 정치인들이었다.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커넥션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국가 안보마저 담보로 잡고 죽은 병사들의 명예까지 더럽히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국가를 팔아넘기는 것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다시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꿰뚫어 보듯 허공을 향했다.
10년 동안 군사 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던 이 사건을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까?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 하나를 꺼내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어젯밤 백종환 중장의 비밀 창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금 흐름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그녀의 손짓에 따라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계좌 추적도였다. 백종환의 비자금 일부가 블랙선을 거쳐 몇몇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였다. 이번 한유라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 언론사와 그 정치인들이었다.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커넥션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국가 안보마저 담보로 잡고 죽은 병사들의 명예까지 더럽히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은 국가를 팔아넘기는 것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것은 블랙선과 그 배후 세력을 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저는 오늘부로 군인으로서의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이 전쟁에 모두 걸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제 부하들의 숭고한 희생이 다시는 저런 추악한 자들의 정치적 농간에 이용되지 않도록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저 거대한 악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낼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대한 순간을 목격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 명의 고독한 영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를 던진 것이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의 파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한유라를 향했던 비난은 이제 그녀를 음해하려 했던 언론사와 정치인들 그리고 그 배후의 블랙선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에 블랙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장 찬란한 빛을 쏘아올린 것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유라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향해 스스로 메스를 들이댄 고통스럽지만 거룩한 자기 희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국가의 가장 민감한 군사 기밀까지 모두 드러냄으로써 거대한 악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 파장은 쓰나미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한유라 죽이기에 앞장섰던 언론사들은 순식간에 국민의 적으로 낙인 찍혔다. 성난 시민들은 해당 언론사 사옥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고 광고주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한유라를 비난했던 정치인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국민들의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이 한유라에게 던졌던 돌멩이는 이제 수천 배 더 큰 바위가 되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검찰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이 총동원된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한유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서진우 준장의 고스트팀이 수집한 모든 비밀 자료들을 아낌없이 수사본부에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전쟁에 보이지 않는 총사령관이었다. 수사의 칼날은 가장 먼저 블랙선의 심장부를 겨눴다. 새벽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블랙선 본사 건물을 급습했다. 그들은 저항하는 사설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그 안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블랙선은 단순한 민간 군사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직 군 고위 인사들과 현직 정치인 그리고 부패한 기업가들이 결탁하여 만든 거대한 안보 마피아의 본거지였다.
그들은 백종원과 같은 현역 지휘관들을 매수하여 군 예산을 빼돌리는 것을 넘어 무기 도입 사업에도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성능 미달의 해외 무기를 가격을 부풀려 군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 과정에서 군의 전투력은 약화되었고 그 검은 돈은 다시 그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자금과 뇌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들이 단순한 이익 집단을 넘어 심지어 해외 정보기관과도 내통하며 국가 기밀을 거래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백종원의 반역은 이 거대한 악의 나무에 매달린 작은 독삭과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사는 거대한 고구마 줄기처럼 사회 각계층의 거물들을 줄줄이 엮어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은 검찰에 소환되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별을 달았던 예비역 장성들, 국민을 대표한다던 국회의원들, 존경받는 기업가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하나씩 벗겨져 내렸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사회가 얼마나 깊숙이 썩어 있었는지를 그 민낯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만 했다. 몇 달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가 끝나고 마침내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그야말로 범죄와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이 나라를 움직였던 거물들을 초라한 수의를 입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패배와 절망의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한유라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피고인들의 날카로운 반대 신문과 변호인단의 집요한 인신 공격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담담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보고 겪었던 진실만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배심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문빛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들고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갔다. 피고인들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넘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제복 입은 악마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선고가 내려졌다. 블랙선의 대표를 포함한 주범들에게는 무기징역이, 그 외 연루자들에게도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제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부패의 제국은 그렇게 굉음과 함께 역사의 먼지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법정 방청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10년 전 희생된 두 병사의 유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위에 더 씌워졌던 모든 오명을 씻어내고 마침내 되찾은 명예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한유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유라는 말없이 주름진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잡아 주었다. 그날 저녁 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10년 전 작전을 나가기 직전 그녀의 팀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김진수 중사와 박현우 하사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두 젊은 부하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쓸어보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녀가 나지막에 속삭였다. 너희들의 명예는 내가 지켰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평온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 정의는 가장 더디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거쳐 마침내 실현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고요했다.
블랙선 게이트로 명명된 희대의 부패 스캔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군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겪었다. 비효율적인 보급체계는 투명하게 개선되었고 낡고 부실했던 병영시설들은 최신식으로 교체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었다. 국민들은 한유라라는 살아있는 증인을 통해 군에도 여전히 정의와 원칙을 위해 목숨을 거는 진정한 군인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조금씩 다시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전쟁의 여신을 넘어 정의의 수호자이자 국민 영웅의 반열에 올랐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대통령은 그녀를 청와대로 직접 초청했다. 그리고 공석이 된 합동참모의장 자리를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것은 그녀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 누구도 그녀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유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중히 그 제안을 고사했다. 그녀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저는 높은 곳에 앉아 지시하는 참모총장이 되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숨쉬는 야전 지휘관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다시 한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가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몇 달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강원도 양구의 그 작은 GOP 소초. 한유라는 예고 없이 다시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의 아멘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지상작전사령관으로서 자신의 부대를 순시하러 온 것이었다. 소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가 있던 낡은 막사는 최신식 단열재와 난방시설을 갖춘 튼튼하고 안락한 건물로 재탄생해 있었다. 텅 비어있던 보급창고는 각을 맞춰 쌓인 신형 방한 장배와 A급 전투화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초 입구에 나부끼던 찢어진 태극기는 깨끗하고 선명한 새 태극기로 바뀌어 봄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소초장은 긴장된 얼굴로 사령관인 그녀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유라는 딱딱한 보고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보고를 중단시키고 소초장에게 물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네, 오늘은 특식으로 삼겹살과. 잘 됐군. 한유라는 딱딱한 지휘관의 얼굴을 지우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같이 먹어도 되겠나? 병사들과 함께. 병사식당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자신들과 함께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담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 긴장했지만 스스로 없이 다가와 농담을 건네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직접 자신의 식판을 닦아 정리했다. 그 모습에 모든 병사들은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을 느꼈다. 식사 후 그녀는 소초 옥상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듯한 앳된 이등병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등병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에 든 믹스커피 잔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런 그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군생활 할만한가?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한유라가 장난스럽게 쏘아붙였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 나도 너희만 할 때 매일 밤 엄마 생각에 울면서 잠들었으니까. 그녀의 솔직한 말에 이등병의 얼굴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철책선 너머로 펼쳐진 북녘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평화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등병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강하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녀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유라는 자신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휴게실에 모여 저마다의 휴식을 즐기고 있는 젊은 병사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너희들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젊은 이등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너희들이 이 차가운 철책선 위에서 묵묵히 너희의 청춘을 바쳐주고 있기에 너희들이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나 같은 사람이 저 아래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휘관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순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상의 숫자나 보고서의 글자들이 아닌 자신의 병사들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복무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휘관의 임무였다. 그녀가 소초를 떠날 때 모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다. 한유라는 차창 밖으로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자신이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은 거창한 개혁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땅의 지휘관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가장 높은 별은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가장 밝게 빛난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남기고 싶은 여신의 유산이었다. 차창 밖으로 평화로운 강원도의 봄 풍경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가 따스하게 피어올랐다. 대장 한유라는 오만의 불꽃, 거짓의 불꽃, 그리고 정치적 음모의 불꽃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으로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무능한 리더와 시스템 전체의 부패, 하나의 조직에 있어 둘 중 무엇이 더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